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요? 오늘 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마감일이 오는 6일인데요. 너무 임박해서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한 번의 실패도 안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되겠고요. 주말과 휴일을 피하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과 내일 정도로 전망됩니다. 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어제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자신을 지켜달라는 호소였는데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말은 그저 허언일 뿐이었나 봅니다. 1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새해부터는 문경관광공사로 새 출발을 합니다. 문경관광공사의 신필균 사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정부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네요. 지난번에 1.9%로 이제 수정해서 전망을 했었는데 이거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전망치입니다. 수출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내수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절세 방법 에 대해서 오늘 안영진 변호사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물가 상승 불경기로 인해서 실질 소득 수준이 전과 같지 못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합법적으로 한 푼이라도 절세 내지 저작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연초부터 실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절세 방법은 아니고 한 10% 할인해서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지역에서 이 가맹점에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매월 일정액을 발행하는데요. 안동에 예를 들면은 1인당 매월 할인 구매액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사면 10% 할인된 18만 원에 구매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구매할 수도 있고 농협 등에서 지류, 종이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0만 원 구매할 수 있고 농협 등에서 또 지류로도 또 20만 원. 그래서 현재는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40만 원까지 개인당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동에서 오늘 저도 어제 구매를 했는데요. 예, 예. 20만 원밖에 안 든다고 표시가 됐어요. 예, 얼마요? 얼마? 20만 원요. 그러니까 20만 원.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20만 원, 지류로 또 20만 원. 그게 이렇게요? 합산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 좋네요. 그래서 매월 1일부터 발행을 시작하는데요. 예. 일정에 체크를 해두시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꼭 구매를 하시면 가게 경제에 도움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체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이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또한 앱을 통해서 또는 안동시를 통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체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 지역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장날에서도 유통이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청송 같으면 청송 장날이 4일 9일인데요. 예. 그때 청송사랑 상품권은 다 이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맹점 아니든 노점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좀 특이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는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통시장 마트 가보면은 QR코드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서 참 활용도가 많았는데요. 예. 그 동네에 다니다 보면 여기 마트는 안 되고 그 뒤에 마트는 되면 10% 할인되니까 그 뒤에 가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매월 1일 또 한독이 소진 날 때까지 판매를 하니 꼭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점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예. 예. 이 점은 이제 그 소비자 입장, 그 가맹점은 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구입하면 되는데요. 예. 이게 한 200만 원으로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월 한도가. 200만 원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한도가 높아서 또 이 가게에 도움이 되고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신용카드를 연동해 놓으면요. 예. 그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은 이 업체가 온누리 가맹업체라고 하면 자동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온누리 상품권 그 잔액이 있으면은? 그렇죠. 오,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던데 제가 연말에 영주 인삼시장에 가서 인삼을 샀는데 신용카드로 계산하니까 자동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10% 할인되었다고 떠서 매우 기뻤는데요. 오,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오늘 좀 퇴근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번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오늘 바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하시는 걸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방법은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데요.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그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우리 사용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네. 말씀이시고 또 다음은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데 관한 건데요. 예. 이게 개인이 퇴직 후를 스스로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세금 공제 혜택을 국가가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이 절세 혜택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6.5%가 적용돼서 만약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이만큼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00만 원 저금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율 13.2%가 적용돼서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세액이 공제되는데요. 예. 지금 저금리 시대에 1년에 900만 원 정도 놓고 16.5%나 13.2% 이익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죠. 그럼요. 예. 이 제일 아까운 게 참 세금을 내는 건데요. 합법적으로 내야겠지만 철저히 아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받는 방식이 다 아시듯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 소득공제란 건 과세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거고 세액공제란 거는 과세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걸 말씀하는데 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세액공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 연금저축과 IRP의 또 다른 장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과세 이연, 나중에 과세를 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 매매 차익, 분배금 등에 대한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예. 그러나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자금이 인출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거죠.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인 3.3에서 5.5%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나중에 이제 세금이 이렇게 그렇죠. 부과된다. 이제 나이에 따라서 3.3% 세율이 적용되는 나이대가 있고, 이건 이제 고령일 때. 네, 그렇죠. 4.4, 또 5.5 이렇게 과세가 된다는 거. 상당히 이제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15.4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연간 900만 원을 사실 넣으려면 한 달에 75만 원 넣어야 되는데 예. 사실 안 그래도 힘든데 한 달에 75만 원 어떻게 넣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IRP가 좋은 게 한 달에 조금씩 넣다가 여유 있을 때 그냥 더 넣고 또 연말에 여유 있으면 더 넣어도 입금액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1년 내내 한 푼도 안 넣었다가 연말에 만약에 뭐 목돈이 생긴다 그러면 한 번에 900만 원 넣어도 그게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행에 가보니까 저도 이제 저번 연말에 막 넣으려고 한꺼번에 넣었는데 예. 그 창구가 불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 입금이 가능하고 여유 자금을 넣을 수 있어서 이거는 가입을 할 만하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퇴근하시고 저녁 자신 후에 새해 재무 계획을 세우시면서 IRP에 대해서 얼마 넣을 동 이 가족 간에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또 빠른 시일 내에 은행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IRP가 재밌는 게 이 돈을 넣어두면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당사자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납입한 금액을 뭐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할지, 국공재 펀드로 운영할지, 뭐 미국 반도체 펀드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할 수 있고 매일 그 수익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 아주 위험한 뭐 주식 투자, 직접 투자 이런 건 안 되고, 예, 간접 투자 방식으로 되는데 지금 쭉 몇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펀드가 그나마 제일 위험한 거죠. 고수익, 위험.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중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을 또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좀 위험한데 넣었는데요. 좀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다 손해도 보고 그랬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뭐 예. 예.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득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안정성 위주로 갈지 고수익 고용으로 갈지는 일정 정도 비율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 내지 그 이하의 이자 배당 소득수가 징수되니까 세율도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세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중간 인출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아온 세액 공제 혜택을 모두 이제 이른바 토해내야 되는 거죠. IRP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중간 인출이 되기는 되는 거군요. 되긴 되는데 근데 혜택을 다 그동안 반환해야 되는 거죠. 혜택 받았던 세액 다 토해내야 된다. 예. 예. 이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혼 상담이나 법률 상담 지역에서 쭉 하다 보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뭐 돈이 효자고 돈이 친구랑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식도 효도를 이렇게 할 수 없다. 근데 뭘 줘버렸더니 이제 안 찾아온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맞아요. 예, 이게 참 염량세태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가맹업체로 가입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되고 또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IRP 가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 1년에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돈을 모으는 방법을 한번 권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이걸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좀 세금이 들어가야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도 좀 많이 돌고 그러니까 좀 많이 활성화되고 가게도 잘 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또 10%또 혜택 받을 수 있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대형마트 일정 금액에서 대형마트에서는 그렇죠. 활용이 안 되고 예. 이제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에는 활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밑바닥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 않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우리가 모두가 사용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쪼록 이래 새 가정에 건강 화목 그리고 금전이 항시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방송이었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안영진 변호사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경의 여러 관광시설을 관리하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새해부터는 문경관광공사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문경관광공사 신필균 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신필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관광공사 사장 신필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문경관광공사로 이제 새해부터 바뀐 건데, 이거 왜 바뀐 건지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문경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 산업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산업이 시장이나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다 보니 지금처럼 시설 관리나 운영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차별화된 지역 관광 모델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복합형 지방공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공단이 공사로 바뀌게 되면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네,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공단과 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공사는 기존의 시설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예. 관광 수익금은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사가 되면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제 이틀이 지나고 있는데 네. 올해 뭐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뭐 자체 수익 사업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계획 전인가요? 아직 계획 중인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매출액이 괜찮았네요. 사상 최대치였어요. 네. 100억 원을 넘겼다는 소식인데, 자, 그렇다면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사상 처음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우리 사업장을 방문한 이용객은 130만 명, 매출액은 114억 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2025년 청뱀띠인 올해는 작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직원들과 힘을 합쳐 더 성장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올해 목표는 문경 KTX 개통과 신규 사업으로 관광용 테마열차 운행 등 관광 활성화 요인이 늘어나는 기대치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에 이제 총 매출액이 114억 원이었는데 네네. 올해는 10% 이상 좀 더 올려보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계시고, 자, 문경관광공사는 문경시의 주요 관광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을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 공사는 문경시의 대표 관광시설 운영과 더불어 주민 복리 정진을 기여하는 공공시설을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관광시설로는 에코월드, 철로자전거,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 세제 전동차, 어드벤처 파크가 있으며 숙박시설로는 국민여가 캠핑장, 불정 자연휴양림, 힐링 휴양촌을 운영하고 있고 체육시설로는 관광사격장과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경 정말 관광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또 문경 세제 오픈 세트 여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드라마 촬영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많이 오고. 아유, 지금 뭐 말로 다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워낙 많아서. 예. 자, 그리고 또 문경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죠. 바로 에코월드인데 여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난달이었습니다. 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대상 수상의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공사는 2024년 1월부터 가은 에코월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상 수상은 문경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직원 간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상 배경으로는 에코월드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목표로 삼아 거미열차, 키즈월드, 자이언트 포레스토,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사업을 추진했고요. 에코팜처럼 놀이를 통해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조성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참가한 친환경 페스티벌, 탄광문화 행사, 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협력을 해서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것들도 이번 수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새해부터 이제 문경관광공사로 새 출발하게 됐는데 이 마지막으로 올해 앞으로 이제 계획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문경은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 곳으로 이 뜻을 마음에 새기고 공사 출범의 첫 해로 공사 전환 초기 안정화 및 체계 확립에 힘쓰려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행 사업의 성장과 서비스, 품질 강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문경시는 현재 스위스 융프라우, 중국의 장각에 못지않은 세계 탑3 안에 드는 문경 세제 주얼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탁받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차츰 강화해 나가는 그런 첫 해로 만들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세계 탑3 안에 드는 명품 관광지. 스위스 융프라우, 중국 장가게, 그리고 대한민국 문경세제. 이렇게 만들겠다. 아, 참 이 문경세제 케이블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케이블카는? 네네, 케이블카가 마무리 다 되고 이제 금년 4월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아, 금년 4월에 착공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늘길 사업까지 이렇게 추진한다는 예, 하늘길 사업도 동시에 들어가게 돼서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꼭 공사 기간이 2년을 잡으신 거군요. 약 한 2년 걸립니다. 2027년 4월에는 문경세제 케이블카도 탈 수 있겠군요. 네. 정말 관광객들 넘쳐나겠는데 이것까지 생기면 또 아까 그 문경의 KTX도 지금 운행이 시작했나요? 제가 지금 네, 문경 KTX도 지금 개통됐죠. 됐습니다. 그것도 뉴스 보도로 나갔던 기억이 나고 문경세제에 혹시 그 워터파크 조성 이 사업도 있습니까? 워터파크 조성은 지금 MOU하고 루마니아 그 테르메하고 지금 거의 MOU하고 거의 성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아직 뭐 초기 단계군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 아직 안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문경관광공사 신필균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처럼 그러니까 지난 2024년 작년이에요 벌써. 이렇게 어수선한 연말연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으로 온 나라가 충격과 혼돈에 빠졌었고 그리고 또 제주항공 참사로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됐습니다. 새해에는 좀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이 좀 필요하고 좀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이제는 좀 제자리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날이 빨리 오겠죠, 의원님? 빨리 와야지요. 와야죠. 작년에 저한테 이렇게 그 후원을 하신 분 중에 저한테 메시지를 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24년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희생자들 입장에서는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여행객들의 사연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딛고 저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탑승객이 181명이었는데 179명이나 사망한 돌아오지 못한 이 항공사상 이거 항공 참사 중에 최악의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참사가 난 건데 지난번 칼기 폭파 사건 때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고 하지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선 최고 많이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보시고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이라거나 뭐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이라거나 뭐 한 말씀 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보면서 무엇보다도 그 이퀄라이저 그 둔덕, 콘크리트 둔덕이 저게 꼭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소재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특히 제주항공이 저가 항공사인데 그 운항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운항 횟수를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면 너무 경무에 시달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이건 비행기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버스나 택시도 이렇게 굴리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쉴 틈 없이 돌렸더라고요. 저게 사실이라면 좀 심각하구나. 이 저가 항공사들이 이 기체에 대한 충분한 그 뭐랄까요 기술적인 결함들을 보강해내고
정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좀 깔끔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이렇게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고 제주항공의 사장인가요? 오늘 또 출국 금지 됐다는 그런 속보도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들어왔던데. 예. 근데 완벽한 이 진상 규명하려면 뭐 빠르게는 몇 달 또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유 참 유가족들이 블랙박스를 복원시키기 위한 한 부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요. 유가족들 아프면 더 할 것 같고 참 아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뉴스 속보를 화면을 띄워놓고 보고 있어요. 지금 관저 앞에 보수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뭐 들어 누운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 체포영장이 일단은 결국은 발부가 됐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거 불법이다. 그 이유로 든 게 왜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냐. 또 뭐 공수처가 이 청구 자격이 있냐 뭐 등등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끝까지 저항하겠다. 자, 이 마지막까지 정말 국민들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한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말 다수가 찍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야? 이 정도로 사람이 이 무책임하고 치졸하다 그래야 되나? 이 계속 변명과 핑계대고 완전히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사실은 거리에 나온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들 고령이잖아요. 그럼 이 추운 겨울에 고령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저러고 있다면 그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한때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인데 자기 살겠다고 이들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싸움의 최전선으로 밀어놓고 자기는 구중궁궐에 정말 갇혀서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 이게 어떤 지도자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경험해본 지도자 중에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앞으로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이런 대통령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나와서는 안 되겠고. 나와서는 안 되죠. 어제 또 그 지지자들에게 또 편지를 전해줬는데 이 편지 내용 보면 뭐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지금 누구 때문에 위험합니까? 예?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극우 보수 유튜버에 의해서 모든 이 사고가 잠식당한 정치인이 극단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가끔 굉장히 의아해요. 같은 시대 살고 있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 그 상식선과는 너무 달라서 저는 지금 저 보수 지지자들이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쪽 윤 대통령 편을 들고 있는데 진짜 속마음까지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 어르신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저렇게 계시나.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저는 계속 보면서도 저 정도 상황이면 돌아가셔라 이 추운 겨울에. 그럼요. 네, 돌아가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했던 계엄령이니만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상이지요. 맞습니다.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수사받고, 이 나의 소신을 이게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 그러니 당신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시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바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 칼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조선일보 잘 안 보는데 칼럼은 가끔 보거든요. 근데 양상훈 주필이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일종의 좀비 정당이라는 거죠. 좀비라는 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좀비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선일보 탄핵안, 쌍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좀비처럼 보인다. 이 정당은 좀비 정당이다. 좀비가 된 순간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2월 3일 그날 밤이다. 도리도 잃어버리고 책무도 져버리고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그 순간에 국민의힘은 좀비가 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8명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을 적으로 간주하는 걸 보면서 이 정당은 좀비 정당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 들으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많이 들으실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부분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수 정당인 거고요. 그것이 지금 계엄령을 둘러싸고서 그것을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아니라는 거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일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관저 앞에서 계속 이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인데 과연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할까? 오늘이나 내일이 제일 유력했는데 오늘 일단은 해가 넘어갔고 밤에는 집행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근데 밤에는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 정상적인 집무 시간에 방문을 체포를 하겠다라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은 아니고 한다면 내일 아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내일 오전 중에 집행을 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집행 과정에서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700명 다 해서 한 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호처와 이 경찰 간의 어떤 충돌은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차장, 경호본부장 이 세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근데 실제로는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공. 저희가 늘공과 어공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면 다수의 공무원들은 실제로 막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내란에 동조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 그동안 평생 자신이 부어왔던 연금이든 뭐든 다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지도 라인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밑에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대우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저희들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가 경호처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이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이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법적으로
처분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겠는가라는 거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 상황도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법원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걸 집행을 언제 하느니 뭐 막아서 충돌이 생기면 어쩌겠니 이 걱정하는 것 자체도 아니 영장이 발부되면 그렇죠. 당연히 체포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이것도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지지자들을 관저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보수 유튜버들이 이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조계는 이 체포영장 발부가 이미 공수처 수사에 적법성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발부만큼 이게 이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게 어디 있겠느냐. 이게 그렇죠. 무슨 불법이냐. 그거를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알죠. 당연히 알죠. 네, 당연히 알면서 이렇게 이건 선동이죠. 국민들을 그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선동하는 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게 구속영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속영장이 아니잖아요. 체포영장이지. 소환에 3번이나 불응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내란 선전죄인가요? 그걸 뭐 고발했던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네, 3명. 합쳐서 전체 8명인가. 모두 8명이나. 예, 8명인가? 제가 아까 얼핏 보기에 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이렇게 고발을 한 상태고 내란 선전죄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선전 관련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8명, 유튜버 4명,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거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내란 선전 관련한 고발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예. 자, 최상목 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자, 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 국민의 양쪽에서 지금 다 비판을 받고 있는 최상목 대행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2명만 임명한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이 정도로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한 사람은 합의가 되는 2사람은 임명하고 한 사람은 합의가 됐는지 확인된 연후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왜 하필 40여기냐고요. 누구는 합의가 됐고 누구는 합의가 안 됐다는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이건 명백하게 위헌이고요. 이거야말로 선출된 그 국회의원들의 국회의 권한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부터 농락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불쾌했었거든요. 상당히 불쾌했다. 저는 이런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에게도 조금 여지를 주고 민주당에게도 조금 여지를 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분이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정치를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는 헌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역할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왜 정치를 하냐는 거죠. 경제부총리로서 경제가 어려우면 빠르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국가 신인도가 급락할 위험이 있으니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문제를 이 사람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쌍특검법도 거부권 행사를 했고, 자, 이렇게 되자 지금 비서실에 뭐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뭐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등 그리고 또 수석 비서관까지 다 이제 사의를 밝혔어요. 지난번 12.3 계엄 때도 전체가 다 사의를 밝혔다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사의를 다 밝혔는데 다 반려가 됐다. 라는 네. 뉴스인데 아니 이분들 국민 정서로 보면은 다 지금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 비서진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항의를 한 건지 본심이 이랬는 건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말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말이라도 항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계엄령 선포했을 때 이렇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엄령 선포했을 때는 항의했다는 말 못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란 음모에 적극 가담 혹은 동조했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 일과 동시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한 게 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랑 협의 없이 임명을 했냐 이래요. 근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요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무슨 권한이 있어서 왜 우리랑 협의도 없이 임명했냐라는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 얘기는 그동안 운영이 되었던 국무회의가 완전히 개판이었다라는 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권한으로요?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김태규 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참석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발언권은 그렇죠. 없다고 하죠. 발언권은 없는데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렇죠. 거기다 의결권도 없고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네랑 협의 없이 임명했다고? 그걸 왜 협의를 해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윤이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이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늘 법 위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다수 포진되어 있었고 대통령 측근에 포진되어 있었다는 게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던 원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뭐 군이라든지 경찰 그리고 내각 각 장관들 이렇게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통령실 인사들은 아직 수사가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렇죠. 일단 차근차근 해야죠. 그렇죠. 앞으로. 네. 여기도 굉장히 글쎄요. 그 내각보다는 이쪽 참모진들이 훨씬 더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통령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깊이 관여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보다도. 특히나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앞으로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